경기 네. 침체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한눈에 볼 수 있는 어떤 지표나 그러니까 정량화되어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을까요, 교수님? 뭐 당장 수출이죠. 예. 지난 2022년 4분기, 그러니까 11, 12, 네. 그러니까 수출이 뭐 20몇 %인가 줄어들었다고 하는 거죠. 뭐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줄고 특히 중국의 수요가 줄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거는 뭐 조금 이론적인 것이고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소위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고 하는 현상이 또 경기 침체를 예언해 준다고들 보통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국채 금리가 단기 국채 금리보다 장기 국채 금리가 낮아지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6개월짜리 국채가 있어요. 네. 그럼 6개월 후면 돌려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현금으로. 네. 그것의 수익률보다 네. 예를 들어 5년 후에 돌려받는 것의 수익률이 더 낮아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네. 5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5년 후에 돈을 돌려받는 국채의 수익률이 더 낮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네. 원래는 높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러면 낮아지느냐? 왜 낮아지느냐? 경기 침체 때문에 그런 거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주식에 투자를 한다든가 또는 뭐 다른 어디다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불안하다. 이거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안전한 쪽으로 선택을 하자. 가장 안전한 게 뭐냐? 그 국채다. 네. 는 거죠. 그래서 국채를 사들이는 거예요. 5년 후 국채를 사들이는 거죠. 사들이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국채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즉 국채를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10,000원을 돌려받는 국채인데 9,500원에 살 때보다 더 비싼 값 9,900원에 사면 수익률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즉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 장기 국채 가격이 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6개월 만기 국채보다 3년짜리가 더 수익률이 낮은 네. 이런 현상.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선진국들이 지금 대부분 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은 조만간 경기 침체가 온다 또는 이미 경기 침체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투자자들이 느끼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이것이 아닌 나라,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지 않은 유일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은 왜 그러느냐? 일본은 중앙은행, 즉 일본은행이 수익률 커브 컨트롤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아예 그냥 그걸 조절하는 겁니다. 그냥 이쁘게 보이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중앙은행이 그래서 채권 수익률이 좀 떨어질 것 같으면 계속 사들이는 거예요. 중앙은행 채권을 그냥 삽니다, 직접.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일본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사들이는 일. 그 사들이는 양을 조절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일본만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세계 대부분의 선진국들, 한국을 포함한 이런 나라들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상당히 심해졌어요. 이렇다는 이야기는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 이미 경기 침체 상황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투자자들이 체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뜻하는 거죠. 실제로 숫자로 수익률 차이만으로 봐도 딱 알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산 투자 방식이 그럼 경기 침체의 가능성 또는 그것의 존재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장단기 이 금리 차가 경기 침체를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반증하는 또 하나의 지표라고 또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경기 침체에 투자자들이 느끼는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네. 투자자들이 느끼는 네. 얼마나 불안하고 불확실성을 많이 네. 느끼면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하겠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정말 이상한 일인 거예요. 아니, 돈을 몇 년, 5년씩, 10년씩 빌려주면서도 나 이자 안 받을게.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수님 앞으로 지금 말씀하셨지만 경기 침체 이미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많은 분들이 또 느끼고 계신데 그럼 이제 궁금한 부분은 이 경기 침체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이며 그 네. 폭은 또 어느 정도로 클 것이냐라는 것도 좀 예측을 한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산 시장하고 특히 주식이나 암호화폐 시장하고 일반 사람들의 생활 수준, 일자리 상황 이런 거는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별개로 돌아다닐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때 사람들의 생활은 정말 힘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암호화폐, 주가 이런 거는 뭐 미친 듯이 뛰었거든요. 맞아요. 네. 이것은 따로 놀아요. 따로 놀아서는 안 되는데 따로 놀게 돼버렸어요. 세계가 대부분 다 그렇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통화 정책을 그렇게 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돼버린 거죠. 자, 이게 두 개를 그래서 구분해서 생각을 해보면 전반적으로 앞으로 생활은 어려워진다. 부모 세대보다도 살기가 어려워지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점점 더. 네. 왜냐?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미중 디커플링. 네. 미국 진영과 이 중국 러시아 진영이 짜게지는 현상이 네. 있고 그걸로 인해서 원가가 높아지고 시장이 줄어들고 하는 이 현상 이걸 어떻게 되돌리기는 어려운 그런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생활 수준은 잘 좋아지지 않는다. 네. 그런데 자산 시장은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중앙은행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암호화폐 값은 올라갈 수도 있고 또는 떨어질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될 겁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 연준이죠. 네. 연준이 어떻게 할 거냐. 이 연준의 행동에 대해서는 연준과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이 서로 이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흥미로운 현상인데 네. 연준은 야 니네들 까불지 마. 나 화났어. 막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나 인플레 때문에 화가 났어. 그러니까 돈줄을 확 조일 거야. 그런데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은 웃기지 마. 너 그렇게 못할 걸? 네가 주가가 이런 낮은 상태로 해가지고 언제까지 버틸 수 있어? 내가 볼 때는 아니야. 그래서 투자자들은요, 연준이 뭐 최소한 1년 안에는 금리를 떨어뜨릴 거라고 네. 베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연준은 파월 의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거 아닌데 난 정말 화났단 말이야 믿어달라고 그런데 안 믿어요 잘. 아무튼 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고금리가 꽤 오래 갈 거예요. 더 높이지는 않더라도 네. 고금리가 꽤 오래 갈 거다. 2023년 넘어도 갈 거다라고 보고 금리를 떨어뜨린다고 하더라도 많이 떨어뜨리지는 못할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연준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물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들은 물가를 2%로 한다는 것은 법적인 책무예요. 법적인 책무를 게을리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물가를 잡는다라고 하는 건 법적 책무인데 이게 2%로 잡을 거냐 3%로 잡을 거냐라고 하는 건 사실은 정책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는 다 2%였어요. 근데 지금 다시 나오는 이야기가 야 2%로 하면 너무하잖아? 그러려면 돈줄을 얼마나 줘야 되는데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3%로 하면 어떨까 하고 월스트리트에서 이제 자꾸 찔러보는 거예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돈줄을 안 조이는 게 좋거든. 주가도 높은 게 좋고 암호화폐도 높은 게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간에 파월이나 연준에서는 계속 나 화났어. 돈줄을 조일 거란 말이야 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네. 네, 그렇죠. 여기에서 네.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네. 자산 시장은 또 달라질 것 같다. 침체만을 맞이하진 않을 것 같다. 예. 근데 그러니까 사실 실물은 침체다. 네. 자산 시장은 코로나 때처럼은 아니겠지만 네. 뭐 주가나 암호화폐가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교수님, 우리
개인이 느끼는 이 상황은 정말 앞으로 지금도 현재도 힘든데 앞으로 좀 더 많이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그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도 방금 얘기해 주셨던 게 부모 세대보다 네. 더 힘들게 좀 더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젊은 세대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경기가 너무 어렵고 물가가 오른 게 가장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 가스 난방비. 네. 에서도 그게 느껴져요. 이번에 네. 뭐 관리비 받아보시고 깜짝 놀라신 분들 진짜 많으실 거예요. 경기 침체가 이렇게 일반 국민들에게, 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피부로 와닿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또 좀 예측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생활 수준이 떨어지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비, 난방비 이제 시작이죠. 네. 이제 시작이고 그동안 우리 안 올랐었잖아요. 네. 사실은 안 오르는 게 비정상이에요. 그거 뭐 가스공사니 한전이니 이런데 팔비 틀어가지고 묶어둔 거거든요. 네. 그들 적자, 그들의 빚이에요, 그게. 그게 결국 국민 부담인 것이고, 더 이상은 어떻게 버틸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가격에 반영을 하기 시작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갈까? 공급 측 요인을 보면 계속 안 좋아요. 공급 측 요인은. 왜냐하면 러시아가 서방 측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푸틴 정권이 붕괴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중국이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중국이 러시아가 서방으로 넘어가는 거를 두고 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살아야 되니까. 근데 러시아는 식량도 그렇고 이 에너지도 그렇고 미국 중동과 더불어서 최고의 공급자잖아요. 네. 이거는 빠져나간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미중 디커플링으로 인해서 이 시장이 줄어들면서 원가가 올라가고 전반적인 제조 원가 자체가 올라가는 현상도 이거는 거의 필연적이고 네. 그렇다는 얘기는 생산성이 떨어져서 소득도 안 올라가거나 뭐 떨어지거나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값은 올라가고 소득은 정체되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그런 일은 뭐 거의 필연적이라고 봐야겠죠. 고물가 상황, 고용은 또 더 힘들어지고 네. 예, 월급은 또 오를 기미가 보이질 않고 예. 그렇죠. 점점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인 거죠. 자, 지금부터 내가 투자적인 측면에서 뭘 어떻게 준비해야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 평범한 직장인이 이 경기 침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뭔가 갖춰둬야 될 포트폴리오 어떤 그림이 좀 이상적이라고 보시나요? 이제 큰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 불경기에는 특히 고금리 때문에 불경기가 벌어지고 있을 때에는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네. 특히 위험 자산들은 빨리 처분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게 암호화폐, 최고의 위험 자산은 암호화폐고, 네. 뭐 주식이 그 다음이고, 이런 것들이죠. 저는 사실은, 요즘에 제가 그냥 이론적으로만 한다면, 네. 제가 갖고 있는 집을 지금 처분해서 현금을 갖고 있겠다.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는 집을 처분해서 현금을 갖고 있고, 아무튼 가급적 빨리 처분해서, 그리고 한 1년 또는 2년,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많이 떨어졌다,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 싶으면, 그때 가서 다시 샀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집을 산다든가, 또는 똑같은 집을 사더라도 더 싼 값에 집을 사고 나머지 여윳돈을 가질 수도 있겠다. 이론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부동산 거래가 너무 코스트가 많이 들어요. 네. 부동산을 샀다 팔았다 하는 게 거의 범죄처럼 취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지요. 아무튼 이론적으로는 보면 그렇다는 건데 이건 다른 자산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네. 바로 공매도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공매도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데 대부분 사람은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그 자산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돈을 잃죠. 네. 하지만 반드시 잃어야 되는 건 아니다. 왜? 그러면 앞으로 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지금이 앞으로보다는 비싸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지금 팔고 앞으로 사면 되는 거예요. 그 공매도라고 하는 건 뭐냐? 지금 다른 사람 자산을 빌려서 그걸 팔아요. 네. 팔고
앞으로 뭐 예를 들어 1년 후에 물건으로 갚는 거죠. 그 자산으로. 예를 들어 주식이라면 주식을 빌려서 지금 팔고 그래서 현금을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1년 후에 뭐 계약 기간에 따라서 1년 후에 내 예상이 맞다면 값이 싸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싼 값에 그걸 사서 갚고 그럼 나한테는 돈이 남죠. 이게 공매도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공매도라고 하는 게 뭐 굉장히 범죄 행위처럼 되어 있지만 기본 원리는 같은 거죠. 앞으로 자산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 싶으면 지금은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최고다. 값이 떨어졌을 때 그 현금을 갖고 자산을 그때 가서 사면 된다. 그리고 그 현금은 지금 금리가 높으니까 뭐 예금에 갖다 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뭐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든가 또는 또 다른 형태의 현금인 달러라든가 엔화라든가 이런 것으로 네,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든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 때에는 환금성이 강한 것들이 예, 최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경기 침체가 끝날 것 같다.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때 자산을 사야지요. 그 현금을 갖고. 그러니까 원리는 그렇다는 건데 네. 뭐 그게 뜻대로 그렇게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네. 계획은 아무래도 이런 포트폴리오로 가져가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사실 안전자산 가운데에서도 지금 교수님께서 현금, 네. 아무래도 좀 금리가 높을 때 들어가서 뭐 예금 상품이나 아니면 예. 적금 이런 쪽으로 두는 것도 얘기를 해주셨고 달러와 엔화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어요. 대표적인 또 안전자산이기도 하니까요. 네. 달러나 엔화 같은 경우도 이제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고 그 안에서도 내가 뭔가 이걸 가지고 조금 더 그래도 수익성이 좋은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달러와 엔화도 좀 기초를 주목해도 괜찮겠죠. 예, 그렇죠. 달러는요, 앞으로 그렇게 더 강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작년 10월 정도까지 보면 막 우리나라가 막 1,450원까지 올라가고 무시무시하게 올라갔었는데 그렇게 올라갔던 이유가 미국 연준이 금리를 높였기 때문이잖아요. 연준이 금리를 높이고 또 미국 연준이 보유하고 있던 국채, 그러니까 소위 양적 완화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연준이 보유하고 있던 국채들을 매각하고 그러니까 양적 긴축이라고 하는 걸 하면서 달러의 공급이 줄어든 거고 그래서 달러 값이 올라간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상황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어요. 앞으로는 더 달러 공급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환율은 원화 같으면 1,400원을 넘었다가 지금 1,230원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럼 이거는 왜 그런데? 달러 상황은 그대로인데. 이것은 원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원화의 금리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 연준의 금리는 거의 그대로인데 달러에 대한 다른 나라 환율들이 이게 낮아져 있는 상황이 대부분 다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 나라의 기준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 나라의 돈값이 비싸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환율은 이제 상대적인 가격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그래서 그 금리들이 다 대부분 다 높아져 있는 상황이어서 그게 이제 미국 달러의 상대적인 그 힘을 줄여놓은 거죠. 관심을 두고 봐야 될 것은 엔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엔화가 그 일본이 아주 참 특이한 나라인데 미국 연준이 2022년 3월부터 금리를 올리면서 대부분 나라들이 다 금리를 그때부터 올리기 시작했어요. 네. 따라서 올리지 않으면 환율이 치솟기 때문에 잘못하면 외국 자본들이 빠져나가서 그 나라의 금융시장에서 빠져나가서 잘못하면 외환위기가 날 가능성도 있어서 대부분 다 따라서 올렸습니다. 미국 연준을 따라서. 그런데 일본만은 올리지 않았어요. 일본만은 거의 제로금리 상태로 그대로 뒀죠. 다만 지난 12월 달에 일본 정부 발행 10년물 국채의 그러니까 수익률 변동 범위를 0%에서 0.25%까지로 유지를 하고 있다가 수익률이 거기를 넘어가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0.5%까지 여유를 두면서 그러면서
일본 엔화 가치가 약간 올라갔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엔화 가치가 조금 세졌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엔화를 그거 말고도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올해 4월 달에 일본은행 총재가 바뀌게 됩니다. 일본은행 총재가 지금은 구로다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구로다 총재는 사망한 세상을 떠난 아베 수상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베노믹스라고 하는 것과 같이 온 사람입니다. 그 아베노믹스의 핵심 중 하나는 무한정 돈을 풀어낸다는 거였어요. 그게 아베노믹스고 구로다 총재는 그거를 바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일본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즉 일본 정부가 빚을 파는 거잖아요. 빚을 발행하면 그거를 일본 은행이 다 사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 미친 짓인데 그게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본 엔화에 대한,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일본 엔화의 환율이 110원 수준 뭐 이렇게 있다가 150원 수준까지도 막 올라가고 그랬었거든요, 작년에. 그러다가 이게 지금 130원 수준 뭐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엔화가 조금 세졌어요. 이 세진 이유가 뭐냐?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10년 만기 일본 국채의 수익률 허용 범위를 0.25%에서 0.5%까지 높였다라고 하는 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원인은 일본은행 총재가 바뀔 것이다. 일본은행 총재가 바뀌게 되면 일본은행의 통화정책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본은행의 통화정책은 지금까지는 뭐였느냐? 제로금리. 그리고 일본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일본은행이 사주는 정책이에요. 이게 부채의 화폐화라고 하는 정책인데, 이게 미친 정책이죠, 말하자면. 네. 그러니까 돈을 찍어서 돈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 중앙은행이 찍은 돈을 갖고 그냥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본 정부의 국가 부채가 GDP의 270%까지 늘어나 있는 네. 상태인 거죠.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비정상이거든요. 네. 이 비정상인 상태를 아마도 새로운 일본은행 총재가 들어오면 바꾸지 않겠느냐. 그리고 일본은행 총재를 임명하는 사람은 수상인데 기시다 수상이 구로다와는 다른 정책을 갖고 있는 사람을 임명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예상들을 투자자들이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제로금리가 아닐 거야, 앞으로. 일본도 이미 인플레가 물가 상승률이 2%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일본도 물가를 잡아야 될 필요가 있어. 과거에 일본은 다 디플레였고 오히려 물가가 마이너스고 이렇게 되니까 물가를 올려야 될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일본도 물가를 낮춰야 될 입장인 거야. 그러니까 돈줄을 조이게 될 거고 제로금리를 포기할 거야. 네. 일본도 금리를 높일 거야. 라고 하는 예상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투자자들 사이에서. 그래서 엔화를 사들이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은행 총재가 바뀌어서 정말 제로금리를 포기하게 된다면 그러면 엔화의 가치는 더 높아지겠죠. 그렇죠. 네, 더 높아지겠죠. 네. 그러기 전에 베팅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근데 항상 실패할 가능성이 있죠. 네. 새로운 총재도 구로다 총재와 똑같은 사람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럼요. 것이니까. 네. 하지만 지켜볼 필요는 있다. 네. 안전자산이. 저 같으면 베팅 하겠어요. 아, 네. 우리나라 네. 원화뿐만 아니라 네. 이렇게 지켜보면서 안전자산을 조금 갖고 있으면서 요즘 같은 침체 상황에서도 충분히 안전하면서도 어느 정도 또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진짜 오늘 또 말씀 얘기해 주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운 경기 전망 속에서도 우리가 변치 않아야 될 어떤 태도, 마음가짐 이 부분을 좀 굳건하게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또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이런 건 잔소리인데 말이죠. 잔소리는 안 하는 게 좋지요. 그런데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죠. 내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불리는 거는 반드시 필요해요. 재산을 지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 제 주변에서도 보면 친구들도 보면 투자에 마음을 뺏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가 본업이면 오케이. 투자가 본업인 사람은 예를 들어 워런 버핏이다 그러면 투자에 올인을 해야 되는 네.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본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투자의 마음을 뺏기면 본업이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주변의 친구들 좀 뭐 대부분 다 은퇴를 했는데 투자는 부인들한테 맡기고 자기는 본업에 충실한 사람들이 성공을 했더라. 또는 자기가 투자를 하더라도 딱 결정하고 포트폴리오 뭐 그 자산을 샀든지 팔았든지 하고 나서는 잊어먹는다. 잊는다. 묻어둔다. 이런 사람들이 성공을 했더라. 왜냐하면 저도 보면 가장 수익률 높은 거는 본업이에요. 본업에 충실했을 때 승진 기회도 높아지고 네. 내 생산성도 올라가고 그게 최고의 소득원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투자에 대한 공부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은 감정을 뺏겨서는 안 되는 공부다. 그냥 이성적으로 해야 되는 공부지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 그냥 화장실 가서 앉아 있을 때도 이거 들여다보고 앉았고 이러면 그건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철저히 좀 분리를 시켰으면 좋겠다. 뭐 굳이 잔소리를 해야 된다면. 네. 잔소리 네. 감사합니다. 잔소리를 또 이렇게 또 저희는 조언 삼아서 네. 또 열심히 본업에도 충실하면서 투자 공부도 또 게을리하지 않고 오늘 교수님께서 사실 해주신 많은 얘기들이 우리가 거시경제의 관점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외부 요인들에 대해서는 단순히 뭐 뉴스에서 나오는 기사 하나 요것만 참조할 게 아니라 조금 전체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공부를 해야 하고 또 참조해야 할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또 조언들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